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고정을 해야 되나요? 변동을 해야 약간 맨날 제가 점쟁이가 되는 느낌처럼. 제 생각에는 이자율이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히스토리를 보면 항상 우리 캐네디언들은 변동보다는 고정금리를 더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YC 부동산의 박정수 중개인입니다. 모기지 대출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기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 모신 모기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RBC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한승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RBC 은행에서 몰기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RBC에 오기 전에 저는 스코시아뱅크, CIBC, BMO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RBC에 온 지는 지금 4년차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Clear Trust Mortgage 클로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 트러스트 몰기지의 몰기지 에이전트를 근무하고 있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주요 메이저 은행에서 6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여러 은행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집을 지금 사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라 고정을 해야 되나요? 변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죠, 사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고정을 해야 되나요? 변동을 해야 약간 맨날 제가 점쟁이가 되는 느낌처럼. 그렇죠. 개개인마다 이제 답변이 또 이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네, 분석을 해주시고 그쵸. 그에 맞는 또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변동, 고정,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선택 고객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관세 정책이 경제 상황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앞으로 이제 이자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사실 요즘에 뉴스 너무 재밌어요. 그 어떤 예능보다도 그 트럼프 나오는 그 뉴스를 다 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죠. 그냥 예능 보듯이 봐요. 그렇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환치합을 바라볼 수 없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가 그러다 네. 보니까 불투명한 게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엄청 불투명하죠. 자, 그럼 몸풀기로 OX 퀴즈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질문을 듣고 준비된 O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모기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나, 둘, 셋. 오, 그 사전 승인이란 게 모기지 프리 어프로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있으면 좋은데 예.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X했습니다. 그렇죠. 필수사항은 아니다. 네, 뭐 있으면 좋죠. 그에 반해서 O를 들어주신 승우님께서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집 가격이 굉장히 높은 때 꼭 몰기지 사전 승인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를 찾아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의 정도를 미리 확인하는 걸 저는 100% 추천을 드려요. 그 차원에서 저는 몰기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컴 관련한 서류들 반드시 필요하고 인컴만큼 중요한 게 나의 채무입니다. 먼틀리로 어떤 채무가 있는지, 뭐 학생 론이 있는지, 자동차 파이낸스 리즈를 하는지 어떤 라이빌리티와 관련된 채무와 관련된 서류들.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몰기지는 집을 담보로 하는 론이기 때문에 집과 관련된 서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집 계약서라든지 감정평가서라든지. 크레딧 리포트 또한 또 중요하고. 그렇죠. 네, 크레딧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운 페이먼트 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어떤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준비 내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 준비를 하고 나서도 다운 페이먼트 때문에 몰기지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캐나다 이민 온 지 3년 차 됩니다. 첫 집을 구매하려는데 모기지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오를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두 분 다? 네, 뭐 은행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뉴카머 프로그램,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이라고 영주권 따신 지 5년 미만이 되신 분들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은행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인컴이 없지만 캐나다에 오기 전에 발생됐던 인컴 금액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요. 그러면 한국에서 뭐 10만 불 정도의 인컴이 있었다. 그러면 캐나다 와서 같은 커리어를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10만 불이라는 인컴을 캐나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인컴이 없으시더라도 프로스펙트한 자료들이 있으시면은 또 모기지 받는 것도 또 한 가지의 이제 방법으로 또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뉴 이미그랜트 프로그램 쓰셔가지고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전문가들 만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면 모기지 한도를 높일 수 있다. 하나, 둘, 셋. 사실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일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소득이 적더라도 다운 페이먼트와 제외된 어떤 현금 자산이 한 25만 불 정도가 있다면 25만 불이 없는 다른 인원보다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웰티 어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대출을 조금 증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또 비랜더들 같은 경우는 인컴이 많이 안 좋지만 다운 페이먼트를 미니멈 35%를 하실 수 있으시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나머지 맞습니다. 65%. 네. 결국은 손님한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자산이나 에퀴티가 있으시면은 모기지 받으실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기지를 중도 상환하면 무조건 페널티가 발생한다. 하나, 둘, 셋. 중도 상환하는 그 가이드라인들이 은행마다 있기 때문에 어디 은행은 처음 받은 그 대출 금액의 10% 중도 상환, 뭐 어디 은행은 15%, 뭐 20% 이렇게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제 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3월 12일 최근에 금리가 2번 내렸는데요. 2025년에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 변수로 인해서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향후 금리 변화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모기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전략이 있나요? 지금 우리 미국의 관세 정책이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2.0이나 1.75까지도 내려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승우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좀 다르게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출범된 그 2기 행정부가 내세운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관세 정책과는 좀 별개로 지난 1년 동안 모기지 연체율이 많이 상승했어요. 온타리오주는 2024년과 비교했을 때 9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퀘벡주는 41%, 그 다음에 BC주는 37%가 상승을 했어요. 연체율이 더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2밀리언 캐나다 몰기지가 앞으로 그 몰기지 갱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결과로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는 불가피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자율이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더 드랍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동금리를 선택을 해서 정말 가파르게 내려가는 이자의 혜택을 좀 누리시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한번 바꾸실 수가 있으시니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쯤 고정금리를 한번 바꾸시는 제가 그렇죠, 모기 그렇죠. 잡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예. 클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변동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두 금리 사이에서 안정이 좀 취해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완전히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됐을 때 고정으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고정으로 갈아탈 때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으로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을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해도 이게 본인 취향 따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견디는 성향이시면 고정하시는 거고 그렇죠. 좀 리스크를 좀 감당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시면은 또 변동도 많이 하시는 거고.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른 거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전문가님을 만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세가 요즘 잘 나가는 모기지 요즘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최근 1, 2년 정도는 변동금리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10분 계시면은 진짜 거의 9분은 다 고정금리를 택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이자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슬슬 이제 변동금리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 어느 때든 항상 우리 캐네디언들은 변동보다는 고정금리를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10분이 계시면 거의 5분은 변동하시고 5분은 고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율도 변동이 정말 많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예. 현재와 같이 금리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개인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정 계획, 대출 기간, 그 다음에 장단기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선택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손님들한테 제가 이제 변동을 선택하든지 고정을 선택하든지 그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이제 투자 목적의 어떤 그 프로퍼티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언젠가는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짧은 고정이나 혹은 변동을 했을 때 그 이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변동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면 3개월치 이자 부분이 페널티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구입하기 전부터 페널티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거주할 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선택할 때는 변동을 하든 고정을 하든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의 고정금리 1년짜리, 2년짜리의 고정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짜리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요즘에 이제 고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년 고정만 하시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분 5년 고정을 하셨어요. 지금 은행들이 3년과 5년 고정이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어떤 은행 오히려 5년 고정이 조금 더 이자가 높기도 한데 그 이유는 지금 이자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확률이 높아서 이자가 다시 스파이크를 할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님은 지금 5년짜리를 해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것까지 방어를 하시기 위해서 미리. 5년 고정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인 고객들이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 자주 겪는 실수나 아니면 오해가 있으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아니면 또 그런 실수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경험담 혹시 있으시면은 같이 쉐어해 주실 수 있나요? 한인분들은 부모님한테서 돈을 받아서 기프트로 받아서 다운페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아무리 이걸 기프트 받았다고 해도 내 계좌에 일정 기간 동안 그 돈이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마다 조금 뭐 폴리시는 좀 다르지만 너무 라스트 미닛에 내 통장에 입금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큰일이 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돈이 한국에서 이렇게 송금 받으시는 경우는 적어도 클로징 기준으로 45일 전에는 내 계좌에 돈을 받으시기를. 변동을 선택했을 때 만약에 중도 해약 시 발생되는 페널티 비용이 3개월 지자 부분인데 고정으로 오해하시고 실수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실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좀 최소화하는 게 상담가들이랑 정확하게 상담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전 승인은 그 고객님 어떤 집을 사실지를 모르지만 대충 이 정도의 프로퍼티 텍스, 이 정도의 콘도 메인테넌스 이런 거를 저희가 예상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는 집이 프로퍼티 텍스 금액이나 메인테넌스 피가 달라지면은 모기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냐 그 레인지는 당연히 아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100% 그것만 보고 집을 덜컥 구매하시지는 마시고 이제 사전 승인한 그 모기지 담당자님과 그 집을 오퍼 쓰시고 하시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시면 혹시나 다운 페이먼트가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환전하셔가지고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은행에서 인정이 되실까요? 아니 뭐 물론 비트코인 이런 걸로 아직 트레이스 한 적은 없는데 예, 예. 뭐 주식 이런 거야 당연히 저희가 이제 트랙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죠. 단페이로 할 수 있는데 예. 만약 코인이 있으시다면 예. 빨리 현금화를 해놓으시기를. 그렇죠. 예. 코인은 코인 노래방만. 코인은 코인으로 먹는. 두 분은 혹시 리스크 테이커신가요? 아니면은 안전한 쪽으로 가시나요? 저는 완전 리스크 테이커예요. 완전 리스크 테이커요. 저도 리스크 참 좋아하는데. 네, 아주 좋아요. 저는 인베스트먼트도 주식이나 예. 더 이제 공격적인 걸 많이 좀 즐기는 성향이고, 저는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믿는 일인으로서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그런 성향입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안정적인 거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특히 이제 지금같이 이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예. 안정적인 걸 테이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가 좋았으면 저도 이제 리스크를 한번 테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찬스도 찾아보겠죠. 근데 되게 이렇게 잘 알고 잘 섭외를 하셨네요. 예. 딱 두 분 다 다르셔가지고. 선생님이. 리스크의 양극단. 예. 현재 받고 계시는 개인 모기지의 종류와 선택하신 모기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정금리를 예. 가지고 있고요. 예.
제가 모기지를 선택할 당시가 3년하고 한 반 정도 전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정금리도 낮았고 변동금리도 낮았고 저는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고정금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 그 적중해서 지금까지 낮은 금리로 이자를 이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 모기지가 이제 6월 달에 갱신인데 저는 지금 변동으로 선택을 하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6월 달 갔을 때 이제 고정금리의 3년짜리가 좀 이자율이 좀 좋다. 그러면 3년짜리 고정이자율을 선택할 의향도 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1월 말에 제 모기지를 실제 리뉴얼을 했거든요. 예. 저는 리스크 테이커니까 변동을 했어요. 변동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자가 지금 좀 가파르게 내려갈 것 같아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집을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페널티까지 생각을 하면 변동이자는 3개월치 그렇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변동으로 1월 말에 최근에 리뉴얼을 했습니다. 어떤 모기지를 하셨는지? 저도 좀 리스크 테이커여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리뉴얼 했는데요. 네. 리뉴얼을 1년짜리로 리뉴얼하고 6개월 얼리 리뉴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2025년에는 내려간다 봤기 때문에 얼리 리뉴얼을 6월 달에 이제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변동이 아닌 고정으로 해서 리스크를 지금 테이크 상태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신규 콘도들의 경우 감정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자들이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지 혹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것이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신규 콘도에 대한 감정가를 요청할 시에 분양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이제 대처하시려면 클로징 1년 혹은 그 이상 남은 시점이라도 대출 상담을 미리 받으셔서 대출 계획과 더불어 재정 계획을 세워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정가가 적게 나와 구입과 감정가 사이에 발생한 차이 금액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은행에는 블랭킷 어세스먼트라는 집 감정 제도가 있습니다. 구입가를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모든 신규 콘도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이 한 번씩 놓치는 주제가 내가 처음에 프리컨스트럭션 구매하셨을 때 사인하신 그 가격이랑 그다음에 실제 그거를 사실 때 감정하시는 감정가 이거 두 개 중에 은행들은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모기지가 사용하죠. 들어가요.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컴이 높아도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은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었죠. 감정 회사에게 조금 어필을 해보는 케이스. 예를 들어 나 이것도 업그레이드 했고 저것도 업그레이드 했다. 한번 어필을 해보는 경우, 그러니까 감정 회사를 좀 다른 곳에 세컨 오피니언을 좀 얻어보면서 다른 감정 회사를 좀 사용해 보시는 경우,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러면은 빌더한테 잘 말씀하셔가지고 예. 조금이라도 클로징 날짜를 조금 연장을 하시던 그 사이에서 제 고객님이 좀 자금을 확보를 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작년에 있어 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기지 리파이낸스, 그러니까 재융자 하실 때는 보통 어떤 때 진행을 하시는지 혹시 예가 있으실지 혹시 상황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융자가 영어로 이제 refinancing인데 financing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refinancing.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몰기지를 조금 더 이제 증액을 할 때 우리는 리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차는 똑같아요. 처음에 몰기지 받으실 때처럼 인컴 서류 다 필요하고 집 감정도 해야 되고 다 동일한데 집을 담보로 다시 론을 받는 거죠. 최근에 리파이낸스를 많이 하는 사례는 이자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나 뭐 자동차 론이나 라인 오브 크레딧 이자가 높잖아요. 그런 론들을 다 합쳐서 집을 담보로 한 대출로 조금 더 낮은 이자로 리파이낸스 최근에 정말 많이 하셨고, 맞아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몰기지 리뉴얼. 몰기지 리뉴얼 하시면서 이제 나는 1%대, 2%대 이자를 즐기고 계셨다가 이 리뉴얼 하시면서 4%, 5%대를 하시니까 리파이낸스를 하시면서 상환 기간을 늘리시든지 아니면은 타은행에서 조금 더 저렴한 이자를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가시든지 그러면서 추가 있는 뭐 자기 부채도 약간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이자 손님분들이 5%, 6%대 모기지 받으셨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4% 초반, 3% 후반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페널티를 내고 브레이크를 해도 지금 이자가 더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모기지를 새로 신청하시는 거랑 그리고 리파이낸스 받으시는 거랑
실제로 받으신 이자율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몰기지를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자율이랑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리파이낸싱에서 이제 그 새로 받는 금액에 부여가 되는 이자율이랑 했을 때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블렌딩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자율이랑 새롭게 생겨지는 그 이자율을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그 은행마다 블렌딩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컬큘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자율이 얼마가 될지를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몰기지가 아닌 라인 오브 크레딧이랑 몰기지가 연동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면 기존에 있는 몰기지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몰기지를 얹고 해서 이 두 가지 이자율을 같이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리파이낸싱 하실 때 금액이 혹시 얼만큼 차이가 있을지? 항상 이제 몰기지는 집을 담보로 한 론이기 때문에 집 감정이 한 번 들어가고요. 그 집 감정가의 최대 80%까지 다 재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집이 감정을 지금 해봤더니 1밀리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밀리언의 최대는 80만 불을 몰기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근데 기존에 있는 몰기지가 50만 불이 있어요. 50만 불 몰기지는 있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추가 30만 불을 더 받는 거죠. 그러면 리파이낸스를 하실 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추가 비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리파이낸싱을 할 때는 일단 그 집을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감정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등기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비용이 또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리파이낸스 할 때 같은 은행에서 하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시는 경우는 그 은행에 뭐 캐시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맞아요. 경우에는 이런 금액들을 충당하실 수 있죠. 저희가 시기만 잘 맞으면은 전문가분들께 가셔가지고 뒤에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 전문가분들 찾으셔가지고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몰기지가 필요하시면 어디로 연락 주시지? 바로 여기 집 구매하실 때 또는 뭐 리파이낸스 하시든 몰기지 관련 하실 일이 있으실 때 꼭 몰기지 전문가랑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몰기지 여정이 되시기를 저희가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게 있다면 한 분한테 가서 몰기지 상담을 받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몰기지 상담 받으셔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방향이 뭔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들을 통해서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한층 깊어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답변이 여러분들의 모기지 대출에 관한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YC 부동산의 박정수 중개인이었습니다.